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5월 30일, 이제 5월의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해 단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가 결국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또 OECD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국내 증시 날씨는 맑음이었죠. 외국인의 매수세 탄력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가 2달 만에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의 컴백 신호가 강해지면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네, 전날 크게 올랐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날 주가를 끌어올렸던 경제지표 호조가 이날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지며 3대 지수는 1%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와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한 달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후반대로 크게 밀렸습니다. 독일의 이달 신규 실업자 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로존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겨울이 예년보다 길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독일 당국은 5월 신규 실업자가 2만 1,000명 증가한 총 29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린 3.1%로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 전망치는 0.2%포인트가량 내린 4%로 정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에도 지난 4년간처럼 미약하고 고르지 않은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 긴축 대신 성장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EU의 긴축 기조 완화 정책에 따라 프랑스는 2015년까지, 스페인은 2016년까지 재정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날 수 있을지 시초가 공략주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었죠. 서원인텍. 결국 종가는 시가와 똑같이 마감을 했는데요.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서원인텍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휴대전화, 키패드와 그 부자재세,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서의 어떤 성장성이 스마트기기,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판매 수혜와 베트남 법인의 성장성,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 키패드 대두 산업의 업계 개편으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22,000원대까지 있다는 말씀드린 바 있고, 어제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개혁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원인텍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 보유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BH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BH는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첨단 IT 산업의 핵심 부품이죠. 연성 인재력 기판과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KT테크 주요 고객사로 돼 있고요. 국내와 해외의 그 신규 업체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은 첨단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휴대폰, LCD, TV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제품 라인업에 따른 수혜를 줄 수 있는데요. BH가 주력 제품으로 디스플레이 모듈과 터치스크린 패널, 연성 인쇄로 기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올해 그 다양한 신규 모델 출시 예정으로 있어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기기들이 가볍고 또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이 고사양화될수록 이 연성 1호기 기판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향의 매출이 90%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의 비중은 70%와 16%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태블릿 PC 향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은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에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실적 개선 부분이 역시 태블릿 PC의 매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고객사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 두 고객사의 가장 우선 밴드가 좀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호전과 저평가 발표를 주시는데요. 매출액은 올해 3,97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70% 이상 증가한 32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결 매출액이 74% 증가한 영업이익 323억 전망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8.1%로 아주 견조한 모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기 신규 스마트키기 실시 출시가 실적 개선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수기인 1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739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70%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1분기에 58억, 지난해 대비해서 역시 58%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스마트기기 판매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 역시 실적 개선이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주가 PR 8배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PR 10배 이상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7,000원 이상대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도 최근 이틀 연속 16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대표적인 수혜주다 BH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역시 초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 하나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5월 30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플래넷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과 또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의 정명권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이 중요하겠죠. 황규섭 팀장님, 오늘 코스피 출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코스피 시장 출발은 2,000선을 넘어서 약간 약보합선에서 지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먼저 살펴보신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흐름이 참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선에서 좀 시작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출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 상위방 중에 하나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만이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약보합선에서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좀 철강업종에 대한 안 좋은 흐름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0.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주식을 할 수 있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한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에는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크게 좀 들어오면서 장을 좀 이끌어줬다고 보는데요. 현선물 모두 합쳐서 한 1조 정도가 들어오면서 선물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뱅가드 펀드 물량 자체가 80% 이상 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2,000선 안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하락 반전에서 1999포인트를 좀 가리켜주고 있지만 오후장 기대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후장 들어서 2,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시 좀 전차 군단이 강세되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 함께 추가적인 흐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어제는 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권 연구원이 코스닥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코스닥은 이제 0.18% 보여주면서 이제 어제의 하락의 우려를 다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들이다가 이제 어제부로 기관이 조금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항상 이럴 때마다 이제 코스닥 장세가 이제 코스피 장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도 그 우려를 부식시켜주는 초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잠시 살펴보시자면은 일단은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다시 이제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이제 상승, 이제 시가총액 상승, 시가총액 이제 위주로 보시자면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이제 종목이 셀트리온인데요. 네. 셀트리온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적인 문제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셀트리온에 대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제 램사마 이제 승인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좀 최근에 급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제약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올라오면서 최근에 많이 같이 눌려줬던 제약주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이제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해외 이제 경제가 이제 개선되면서 해외 플랜트 수주에 따라서 최근에 상승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태광 같은 경우는 0.6% 정도 올라주면서 그 해외 플랜트 수주 기대감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이 한 1.74% 올라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장주인 이제 NHN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이나 관련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요즘 테마로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로 다음이 또 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지수에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1.77% 내린 14,072.9점으로 9포인트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흐름도 한번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안착을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65원 하락한 1,129.2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엔화는 일본 국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재무 가격됨에 따라서 미국 달러와 유로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101.16엔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무려 1.17엔이나 낮아졌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로당 1.2942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0.0086달러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일본 국채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일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 10년 금리가 작년 9월 이후 최저점인 0.446%에서 최근 0.93%로 오르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자 일본 외환 당국자들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엔화 약세를 제한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엔화 약세의 흐름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가 전일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밝힌 점 때문에 달러 약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로젠그렌 보스턴 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요. 다시 한번 수개월 내 연준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외환 당국자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과 관련된 총재들의 연설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국자들의 발언에 따라서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원달러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1130원대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고점 인식이 나타나서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일 그 역의 NDF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현물한 전과 대비 0.9원 하락한 1132.0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이에 따라서 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국내 국채시장입니다. 어제 국내 국채시장이 미국 국채시장의 약세에 영향을 받아서 큰 폭의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만약 국채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달러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시장 움직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25원에서 1138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6월 증시 전망 듣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순서는 KDB 대우증권의 홍성구 센터장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5월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준은 5월과 6월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환경은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전되는 모습이라는, 한국에는 다소 좋은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나쁘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에서 출구 전략 논의가 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6월에도 5월과 유사한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지수는 지금 뭐 1900에서 2000 사이였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를 기다려가는 어떤 인고의 계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엔저라는 부분들이 항상 일본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반대로 환율이 절하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또 서민들이 살기 어려져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이미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뭐 당장 엔화가 여기서 추가로 절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한 100엔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도로 시간을 좀 끄는 상황이 7월 참여연 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주는 이제 환율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수출 산업,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쪽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국의 수출주들이 어려운 거랑 동일한 이유로, 그쪽도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복원되는 정도로 수출주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출구 전략 얘기를 논의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정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겁니다. 시장이 자꾸 과민 반응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지, 출구 전략 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돈 푸는 거 중단, 금리는 올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직도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출구 전략 논의하는 그 자체, 실행하는 논의하는 자체가 일종의 출구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열을 좀 낮추려고 하는,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고도의 전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실시돼도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사야 된다.
반면에 출구 전략 또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해갖고서 이제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경계 구간에 와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세계가 정상화되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아주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시도는 하겠지만 경제가 바뀌어야지만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경제 구조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수급 측면에서 조금 회복된다. 그러니까 적정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수급이 나쁘고 환율 모멘텀이 안 좋은 상태니까 적정보다 좀 더 낮은 상태로 갔다가 적정한 수준 올라오는 정도로 이게 대형주, 수출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체크포인트는 5월과 4월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양적 양화를 통해 돈을 쏟아붓고요. 쏟아본 것이 실제로 경기가 얼마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데 아직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돈을 부었다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변수 이런 데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실물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요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형주나 수출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는 경기 민감주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별 모멘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수주라든가 건설, 금융주는 조금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게 신정부 들어서 거의 5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행복기금, 추경, 부동산 경기부양책, 투자 촉진책, 금리 인하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요것의 선순환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수에 좀 좋은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 증거를 찾는 시점이 아마 그 6월에서부터 조금 단초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던 뭐 은행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내수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 여부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는 용어에서 코스닥은 지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개별 종목으로 보는 거지 코스닥 지수가 얼마다 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뭐냐면은 대형주나 아니면은 수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을 때 어떤 대안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 대형주가 올라가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하강할 수가 있고 반대로 모멘텀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시도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세계 경기가 여전히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탐구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지 마시고 대형주의 어떤 상대관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기업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팔려나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지 지수에서 차트가 얼마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전통적인 분석은 코스닥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증시 전망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4포인트로 개장한 지 한 10여 분 지났는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본 증시를 보니까 14,000선이 붕괴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가 하락한 오늘 우리 전차군단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모두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테마주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도 150만 원대 안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오른 바 있기도 한데요. 황성규 팀장님, 삼성전자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알고 있는 것이 지수가 2,000선을 넘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올라주느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권에서 좀 머물러 있고 다른 주식들로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바로미터는 약간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이익 기준이 무려 70%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매우 중요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연일 들려오고 있는 뭐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뭐 1000만 대 이상 이후에 계속하는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라든지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뭐 노키아겠죠. 노키아 하면은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 시장을 이끌었던 핀란드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휴대폰 시장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에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1위를 했죠. 스마트폰 점유율, 휴대폰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을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핀란드 내부에 노키아의 인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핀란드의 R&D 센터를까지 좀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이제 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계 IC 그 포럼에서 이제 애플과의 특허 소송을 재심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죠. 애플에서 이제 소송은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최신 플래그십 휴대폰인 갤럭시 S4에 대해서도 소송을 불사하겠다, 특허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ICT에서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좀 애플의 좀 의지를 좀 꺾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 이후에도 갤럭시 가칭이긴 하지만 갤럭시 노트 3라든지 여러 가지 플래그십 휴대폰들 그리고 또 이제 갤럭시 S4의 파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방수가 되는 액티브 폰이라든지 와인 색깔이라든지 화이트 색깔의 다른 뭐 증착을 통한 멀티 증착을 통한 여러 가지 다른 색상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한 실적 모멘텀은 2분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일단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8월로 미뤄졌다라는 소식은 호재로도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또 못지않게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관련주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달러 엔 환율이 100엔대로 좀 내려온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일본 증시가 급락할 때 자동차주 역시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떨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엔저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엔저 자체가 100엔을 넘고 나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죠. 100엔을 넘고 나서 이제 103엔까지 급하게 좀 달려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완급 조절이 시작이 되면서 100엔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내렸던 만큼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지난주나 이렇게 뭐 예전에 방송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보기보다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률을 더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왜냐하면은 엔저로만 갖고 비교를 하기에는 도요타라든지 현대차, 기아차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차종이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모두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엔저에 대한 조정폭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5만 원대 초반이 PBR 1배 수준인데 지금 벌써 1배 수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대형차 판매죠. 지금까지는 뭐 소형차 위주의 판매였다면 중대형차 판매 호조로 인해서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라는 BMW와 같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영업이익률 방어에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한국전력인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소식에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매력이 부각됐다라는 이유가 또 들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전력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이렇다 할 흐름 자체는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하면 몇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 이번에 원전 사태로 인해서 그 박스권 하단을 깨고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겠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기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종목과 연관되는 뭐 코스닥 시장의 다른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엮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효소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4.8% 이상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에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그 팁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CJ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내리는 소나기는 좀 피해 가자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효성 같은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세 피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존에 평소에 있었던 세무조사일 뿐인데 뭐 맞물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계속해서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공정위에서 뭐 NHN에도 조사가 들어가고 네. 뭐 담합 얘기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다 조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타격, 이미지도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피해가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돌아가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CJ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CJ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랬죠.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이런 네. 기존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많이 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었지만 CJ CGV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상위 CJ 오쇼핑이라든지 이런 그룹주 CJ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을 이끌 만큼 큰 상승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그런 그룹주 내에서도 업황이 괜찮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문매를 맞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분위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 더 키우면서 587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자, 오늘 보니까 옴니시스템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어제도 물론 좋았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장주로 하고 있는 옴니 시스템을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누리텔레콤이 바로 이제 상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PS텍이나 넥스지 같은 후발 종목들도 5%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여름철 블랙아웃에 대한 염려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올해 기상청에서 여름이 예전보다 무덥고 강수량도 많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원전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거의 이제 좀 실질적인 염려를 해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2시부터 5시까지 실질적으로 전력에 관한 세금을 이제 더 물리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대책이 발표되면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말에 이제 제주 실증 단지가 종료되면서 이제 뭐 이후의 사업에 대한 로드맵 발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블랙아웃 뉴스에 더불어서 뭐 거점 도시 선택 등 이제 새로운 정책 발표 같은 이제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여름을 주도하는 이제 강력한 테마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보고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넥스지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배임 형의에 따라서 네. 좀 하한가를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뉴스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리드의 이제 테마에 엮이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펀더멘탈에 훼손이 되는 테마주는 아무래도 좀 접근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테마주든 간에 이제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발주도 이제 끝에 같은 후발주가 먼저 꺾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테마주를 이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대장주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리노 공급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상 증자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린 채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리노 공급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리노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IC 테스트 소켓을 이제 뭐 하는 이제 사업체인데요. 아무리 이제 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이제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요 납품 업체인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오는 회사고요. 또 이번에 반도체 산업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하반기에 가장 큰 이익 모멘텀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코스피 대형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제 상황이 덕분에 계속 이제 최근 이제 기본 소켓 사업에서 판매량이 증대되고
AS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무상 증자가 이제 실시가 되어 7월 8일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네. 1대 0.9 정도로 나왔고,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실적에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무상 증자가 아무래도 유동성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링오곰은 헬스케어 산업의 모듈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초음파 프로브 부품이 지멘스로 공급 중입니다. 작년 28억에서 이제 올해는 100억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이제 기존의 IT 소켓 산업에 플러스해서 성장 동력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이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새네 개의 주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첫날,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바로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흐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즘 최근에 가장 네. 이제 저희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이제 역에서나 이제 지점에서나 많은 브로커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말라리아와 에이즈 진단용 키트를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글로벌 1위이고 글로벌 점유율 수준이 33.7% 정도 수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성공성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으로 말라리아 환자 수도 증가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기금들이 이제 말라리아 의료 시장 투자가 이제 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RDT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고요. 기존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한 31% 절감을 하는 수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향후 또 에티오피아 생산 기지 구축을 통해서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한 40% 경쟁성 대비 40% 가까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이다 보니까 안정성인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가 아프리카 시장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공장이 또 물류비도 절감시켜주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요. 매출 목표는 한 YOY에서 30%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OP 마진 한 23% 정도로 굉장히 네. 성장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올라 버렸는데요. 그러신 분들을 향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을 해가지고 DPC라고 여기 네. 액세스 바이오 상장 관련해서 얼른도 이제 지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분 참여가 크지는 않지만은 이게 주관을 하면서 이 DPC도 혹시 이제 액세스 바이오를 이제 매수하시지 못한 분들은 DPC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또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오랜만에 주가 6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통신주가 어제에 이어서 줄지 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황 팀장님 어떻습니까? 통신주 흐름은? 저는 예전에도 이 질문을 통신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통신주의 네. 성장성은 작년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이 안 좋고 올라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꽤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이 중에서 탑픽을 좀 뽑자면 LG U+를 좀 뽑고 싶습니다. 왜냐면 업계 3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마트폰, LTE 가입자에 대해서는 KT를 좀 따라잡았고요. 업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성이 가장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올 초와는 약간 좀 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LTE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급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약 한 20-30% 정도의 가격 조정은 충분히 있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횡보한 이후에 접근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주 흐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자, 5월 29일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인데요. 먼저 매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오른 종목이 KB금융이고요. 2위는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전자, 우성주, 우리금융, CJ제일제당이 포함됐습니다. 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기아차,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우선주로 역시 전차 군단에 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쪽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기관도 매도 상위 종목에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우선주, NC소프트가 매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수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K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황 팀장님,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일심동체를 이뤘다라고 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랜만이네요. 예. 워낙에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외국인이 파는 종목은 기관이 좀 받아가고 기관이 파는 종목은 좀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좀 상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특징적으로 좀 보실 종목이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종목 모두 어제 대형주 치고는 꽤 많은 상승폭이 4%에 가까운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해왔는데요. 어느 정도 기관 같은 경우에 어제 총체적으로는 좀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이렇게 그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다른 IT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전기전자가 갈 때 좀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이슈도 있죠. 뭐 애플의 TV 출시 신제품 TV 출시라든지 뭐 신제품 출시에 대한 패널 공급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장 한마디로 예. 이제 외국인의 연속성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뭐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올지는 오후장 가봐야 알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연속성은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나 네. 국내 증시는 누구나 다 예측을 했다시피 외국인이 돌아와야 2천선을 좀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급 상황 또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 또한 예전과 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와 자동차가 좀 전차군단이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일본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디커플링이라면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용서성을 뭐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다음 주 내에는 또 연종 고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연속 수급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의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매도 종목인데요. 1위는 인터플렉스, 2위는 루메스, 3위가 이노칩, 게임빌, 차바이오엔이 차지했습니다. 자,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셀트리온, 오늘도 역시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죠. 2위는 성광밴드, 3위가 파트론, 4위가 GS 홈쇼핑, 파라다이스가 차지했습니다. 기관 쪽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컴투스, 2위는 매일유업, 그리고 GS 홈쇼핑과 게임빌, 리노공업이 있고요. 매수 종목입니다. 태강과 메디톡스, GD, 차바이오엔, 하나마이크론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정명권 연구원이 코스닥 쪽 수급 분석해 주시죠.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셀트리온이랑 이제 그리고 피팅 업체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쇼커버 그리고 이제 태광과 성광밴드는 네. 해외 플랜트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와 줬습니다. 제가 가장 특징적으로 잡은 이제 수급 특징주는 GD인데요. 네. 이제 태블릿 관련의 특징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 시장 확대에 따라서 뭐 동방 선장이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수혜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기대되는 애플 이제 아이패드 이제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피어 그룹들이 굉장히 밸류가 싼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눌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성과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 보니까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쪽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드리고 싶은 게 형이 네. 잘 나가야 아무래도 네. 아우도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가면은 이제 코스닥은 쉬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모든 주식을 보시다 싶으시면은 대장주가 가야지 나머지 후발주들도 잘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코스닥 시장이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견조하게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장세가 도래하시더라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과 하나대투증권의 정명권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에서는 주식승천 AS에서는 전일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또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 수요일에는 김용준 멘토와 남은우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이 0.3%, 주성 엔지니어링이 두 자리대입니다. 11.5%, 코미코가 4.9% 수익률 내고 있고요.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S에너지가 자리하고 있네요.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이 두 자리대의 수익률 33%, LGU 플러스 가장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GKL이 13.9%, 이어서 SK하이닉스가 6.3%,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신도리코가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은 어제 출연자들의 오늘장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죠. S에너지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400원, 목표가가 14,000원, 손절가는 만원입니다.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신도리코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요. 해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재무구조 역시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도리코의 매수가는 72,000원,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7,000원입니다. 네, 신규로 제시해 주신 종목들 현재가 흐름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S에너지가 2%대 강세입니다. 현재 11,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신도리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도리코 역시 오늘 상승세입니다. 1% 오르면서 72,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남은우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신규로 제시한 종목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살펴주시죠. 예, 전일 주식 승천 코너를 통해서 추천해드린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 오늘 장 초반 시작가는요, 전일 종가와 동일한 가격이 시작했습니다. 매수가로 제시해드린 72,000원 출발이 되었는데요.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이 약 한 1,000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좀 소폭, 좀 작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현 시간까지 이제 노무라증권과 DSK 증권을 통해서 한 260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1%권 상승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접근은요, 현재 가격이 72,800원인데 72,500원 밑으로만 살짝 걸어두시면 하루 종일 지수가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그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사 브랜드를 새로 런칭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코사에서 받았던 부분들이 빠지면서 일단 리코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신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작년 이제 6월 이후에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미국 시장의 공략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ITX 쇼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참여를 하면서
새로 출시한 이 복합기라든지 그리고 프린터 부분에서 지금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뭐 레드닷 어워드라든지 IF 어워드 그리고 미국의 굿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다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그 우수성을 좀 인정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기와 그리고 프린터 시장, 복사기 시장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신도리코의 어떤 경쟁력은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차입 경영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차입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한 현금 구조로만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가고 있는 구조니까 이 신도리코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은요 펀더멘탈 차원에서 전혀 무리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사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지만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묶여 있는 대주주와 그리고 관련 장기 투자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제 노려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펀더멘탈이 탄탄한 이 신도리코의 경우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아 비중은 소폭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72,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살펴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공격적인 완화책을 펼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죠. 미국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이 이 드라기 총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2008년도 이후로 진행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한 6, 7개월 전부터 양적 완화를 아주 강력하게 진행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똑같은 양적 완화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제 신용거래 중개가 한 80%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로존에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어떤 양적 완화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유로존에서는 ABS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ECB가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유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전세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연준은행이나 ECB의 딜레마거든요. 사실은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 두려워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계속 꺼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를 더 강력하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나오고 있죠. 그러한 예로 이때까지 시장의 문제가 전에 없었던 거대한 불길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따가 돈을 물로 본다면 물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을 꺼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시장에서 역시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독일의 실업률이 4개월째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긴축에 몰두했던 독일이 이제는 성장 쪽으로 좀 정책 방향을 바꾼다고요. 미니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을 네. 발표했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니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로존 16개국에 이제 제공했던 대원조 방법이었거든요. 계획이었는데요.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좋게 보면 독일이 일단 긴축에서 성장 쪽에 방향을 틀었구나라는 분위기인데요. 이걸 한편으로 보면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재건신용 은행을 통해서
남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청년 실업이 많다라는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55%, 그리스는 58% 정도 돼서 10명 중에 6명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ECB, 유럽 중앙은행이 있는데 왜 독일이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ECB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유로존 전체 국가의 어떤 책임이 따르지만 독일이 지원하게 되면 독일만이 채권자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적인 식민지화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로존 내에서 어쩌면 ECB의 역할을 더 강화해줘서 ECB에서 ABS로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만 좋게 해석할 부분은 독일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긴축이 시장의 대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가까이 급락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로 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 부탁드릴게요. 오늘 키포인트는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전일에 이어서 얼마나 매수를 더 강하게 해주는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엔달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 일본이 상승을 했거든요. 엔화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약세로 다시 돌변해서 100일엔대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일본이 100엔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 이제 1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0엔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패스트머니, 일본에 투자했던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던 그 돈이 우리나라로 빠르게 급속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로는 2,000포인트 안착 여부인데요. 제가 볼 때 2,000포인트 안착은 별로 근심할 이유조차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나 더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고점에서 2,030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IM투자증권 김동석 이사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